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네, 대치 메스몽 대표 이혜준이고요. 저는 오늘 어머님들께 이번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들을 모아서 또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 엮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네, 일단 10시에 시작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려볼게요. 네, 책수영 안에서도 저를 보신 적이 있으시기도 할 거고, 네, 요즘 매체에서도 가끔 나온 적도 있어서 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뭐 오늘 처음 보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현재 대치 메스몽 대표로 네, 일하고 있고요. 대치동에서 이제 13년 전에 2010년도에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브레우스라는 전신학원, 지금 메스몽의 전신학원인데요. 처음에 오픈할 때 부원장으로 있었고, 지금은 이제 대표 원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저는 이제 20년 넘게 실제로 현장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중고등 과정까지 지도를 하는 사실은 내신 선생님이긴 해요. 물론 저희 학원 초창기 때는 동화도 제가 가르쳤던 경험이 있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 잘하는 것들로 좀 분화가 돼서 지금은 현재 메스몽에서 주로 병심한 아이들 교과를 담당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의 첫 출발은 정말 네, 그쵸. 똑같은 공식을 10번을 외우게 해도 돌아서면 까먹는 친구를 가르쳤던 경험도 있고요. 정말 제가 맨날 어머님들에게도 자랑하는 게 저는 A에서 Z까지 아이들을 다 지도해봤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0년 넘는 현장 경험을 갖고 있고요. 당연히 많은 부모님들과 같이 만나면서 우리 아이들도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봤지만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서 면담하고 대화해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제 교육학 그러니까 원래 수학교육 전공에서 이제 교육학 석사를 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태에서 논문을 쓰고 있어서 조만간 이제 맨날 제가 대치동의 오은영 박사가 되겠다고 네, 얘기하고 있긴 한데 조만간.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책도 내고 그다음에 제가 인터넷 강의도 따로 별도로 찍어서 다양한 외부 활동도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심은경 배우가 나왔던 네, 무슨 드라마 네, 이해준도 나오고요. 저도 가끔 유튜브에 이제 걸리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한강이라는 사이트에서 대치동 초등 올인원 교육법이라는 57강짜리 강의를 찍기도 했고요. 또 수진자라가 뭐야라고 부르시면 이제 수학 진짜 잘하는 아이는 읽고 씁니다라는 네, 도서, 그러니까 일반 서점에서 판매하는 그런 책을 출간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맨살 정혜원이고 한국창의력교육학회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일단 제 소개 이 정도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화면으로 잠깐 구성해 봤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냈던 책이 수학 진짜 잘하는 아이는 읽고 씁니다라고 저희 메스몽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썼던 그러니까 탐구 노트라든지 또 이 아이들이 공부했을 때 어떤 공부 방법들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아이들 공부 지도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책을 냈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일반 서점에서 막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책들은 지금은 이제 조금 빠졌기 때문에 아니긴 한데 주문하시면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구조고요. 그다음에 제가 출연했던 여러 가지 네, 이제 인터넷 강의들 화면들 다 모았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은 네, 같은 사람 맞냐라고 이제 듣는 말인데 여자들은 역시 메이크업과 네, 그렇죠. 그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거 네,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이제 제 소개는 이렇게 정도로 하고 오늘 이제 어머님들하고 나눌 대화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질문하셨던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세요. 특히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신청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초등학교 어린 친구들 또는 아직 미취학 아동들의 어머님들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사고력 수학 해야 된다는데 어떤 문제집이 좋고 어떻게 풀리면 좋고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꽤 있어서 제목 자체를 제가 사고력 수학을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 수영을 하면서 어떤 수학 동화를 어떻게 활용해서 다양하게 펼쳐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도 꽤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름방학이 이제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좋을까 또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라는 어떤 질문들도 꽤 많았고요. 그리고 초등 교과를 선행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아이가 어떨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질문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제 전문 분야다 보니까 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님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언제 몇 살 때 뭐뭐 해야 돼, 반드시 뭐뭐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입장에서 초등 저학년 때 꼭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이런 걸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죠. 사고력 수학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진짜 많이들 하세요. 이거는 저희 칙수형 어머님들 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만나는 많은 어머님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사례에 빗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물론 뒤에 제 의견도 따로 나옵니다. 이제 어떤 어머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산만하고 시지각이 약한 어떤 그런 느린 기질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나 봐요. 이제 어떤 식으로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을까를 물어보셨고요. 연산에 비해서 사고력 수학 수준이 너무 낮아서 또는 많이 차이가 나는 느낌이다라고 하셔서 걱정을 하시는 이제 그린그라스 초1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이제 어머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당연히 연산력이 먼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반대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비율적으로 따지자면 90% 아이들이 연산이 먼저 올라오고요. 한 10% 아이들은 연산을 매우 싫어하고 잘 못하거나 연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반대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연산이고 또 수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접하기 쉽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다루기 쉽다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당연히 사고력 수학에 비해서 연산이 더 빨리 올라와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사고력 수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생각의 깊이가 짧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이게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 교과를 초등학교 교과라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을 아이가 다 끝낸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지문이 왔다는 건 이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에 6월을 살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아이가 만약에 생년월일을 해서 생월이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라면 이 아이는 정말 인생 자체를 살아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짧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사고력 수학이 아이에게 편하게 와닿거나 쉽게 느껴지지 않을 거고요. 차라리 그냥 수 계산할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냐라고 물으시면 사고력 문제를 풀려야 되냐라는 말로 귀결될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좀 이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고력 수학을 배우기 위한 수학동화 로드맵이 따로 있냐라고 물으셨어요. 사고력 수학을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고력 수학 문제집이라는 것들 말고 수학 동화로도 가능하냐고 물으신 거죠. 김희수 초일님의 질문이신데 당연히 가능해요. 가능한 것들을 또 저희가 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다만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많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고력 문제를 많이 푸는 것처럼 문제집을 많이 푼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화책 한 권, 두 권을 통해서 이걸 다 얻어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사고력 문제집이라는 것들은 소위 말해서 사고력 문제집 어떤 시리즈를 한다거나 몇 권 몇 권을 풀면 거기 관련된 것들 규칙성 찾기라든지 아니면 거꾸로 해결하기라든지 이런 사고력 문제집에 나오는 어떤 주제들이 학습이 되거든요. 근데 수학 동화에서 하는 부분은 딱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양적인 부분이 더 필요할 수 있긴 하지만 수학 동화는 반대로 딱 그것만 짚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독해력이라든지 문해력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마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얻어지는 부분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가능하다는 답변 드리고요.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저는 어머님들이 얘기하시는 사고력 수학이라는 어떤 이 단어 또는 이 정의부터 조금 다르게 되는 편인데요. 어머님들이 부르시는 사고력 수학은 1땡땡땡, 필땡땡땡 같은 어떤 문제집에서 길러지는 문제 해결 전략을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그 문제 해결 전략 문제집들이 마케팅 자체를 사고력 수학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고력 수학이 마치 뭔가 그런 유형의 교과 외적인 문제를 푸는 걸 사고력 수학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암암리에 그런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고력 수학이라고 부를 만한 것,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맨땅에 헤딩할 때 아이들의 사고력이 길러진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는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저 혼자 이렇게 얘기해봤자 아무도 그 말에 동의하고 우리 왜 이런 거죠. 눈이 모두 한 개인 동네 가면 눈 두 개 달린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처럼 제가 사고력 수학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 전략이에요. 라고 계속 얘기 드려도 서로 와닿는 부분에서 정의가 달라서 계속 소통이 힘들어진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사고력 수학이라는 게 어머님도 얘기하시는 게 어떤 거다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답변해드리고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사고력 수학 문제를 푼다고 사고력이 길러지지는 않는답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사고력 수학 학원에서 했던 문제도 교과에서 문제가 조금만 변형돼서 나오면 못 풀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진나영 초일님의 어떤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당연한 것을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아기 때 어느 날 갑자기 걷기 시작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걷기 시작했을 때 이 아이가
오늘 걸었다고 내일도 걷고 모레도 계속 걷지 않고 분명히 엊그저께 걸었는데 갑자기 오늘은 걷지 않고 기고 있거나 그쵸. 그냥 서기만 하거나 이럴 때도 있죠. 얘가 걷는 법을 또 까먹었나? 라고 할 때 있지. 공부도 비슷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어떤 문제를 받고 그 문제를 풀어냈다 해도 아이가 그걸 다 기억하고 그 문제를 자신 틀리지 않을 거란 기대는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처음 보는 문제로 잡아떼죠. 우리는 맨날 야 너 저번에 이 문제집에서 이거 풀었었어. 기억이 안 나라고 하는데 애들은 자기 처음 보는 건데라고 해요. 애들은 정말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가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기억을 못 한다거나 얘가 머리가 나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이의 뇌구조상에서 너무나 지극히 잔인한 일이에요. 이 아이들은 배우는 모든 게 새롭기 때문에 그냥 다 새로운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처럼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봤던 어떤 것, 2년 전에 봤던 어떤 것, 또는 저번에 봤던 어떤 것이 구분되지 않아요. 이 아이들에게 인생 자체의 길이가 이제 고작 7, 8년짜리이기 때문에 다 새롭고 다 신기한 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머님들이 얘는 왜 그걸 기억을 못할까요? 라고 하지 마세요. 당연히 기억 못하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오늘은 기억 못했다 다음 날은 기억할 거고 어떤 날은 기억 못했다 어떤 날은 기억했다가 또 까먹기도 할 거예요. 이것들이 쌓여서 아이에게 근본적인 사고임을 갖게 해주는 거지 이 문제들을 묻자 기억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수능에서 만점 맞은 친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풀었던 사고력 문제집에 나왔던 문제를 기억해서 지금 수능 만점 맞은 게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그냥 근력 자체, 수학 근력 자체가 커나가고 있는 거지 문제를 기억한다거나 이걸 다 정말 다 유형별로 정리해서 머릿속에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오히려 안 하시는 게 어머님 정신 건강에 좋으세요. 자, 그렇다면 사고력 수학을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제 답변 짐작이 되시죠?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멋있게 넘어갔어야 되는데. 네. 네,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네. 저는 일단 세상에 꼭 풀어야 되는 문제집은 없다고 생각하는 선생님 중에 하나고요. 사고력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력 수학 문제집 풀어보지 않았던 수많은 수학 선생님들, 저 같은 사람들. 왜 수학을 좋아하고 잘할까요? 그쵸? 지금은 누구나 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풀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내가 접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주어졌으니까 이걸 안 하면 불안한 것뿐인데 이걸 안 하고도 수학을 잘해줬던 그때하고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문제도 달라졌고 라고 하시는데 그 말에 빗대어서 거꾸로 얘기해 드릴게요. 여전히 수능은요. 오지선다고요. 객관식 단답, 객관식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뭔가 서술형으로 아이에게 많은 것들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식의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학력고사하고 물론 달라졌고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쳤던 수능하고 달라졌을지언정 여전히 수능 1번 문제들은 그리고 객관식 문제들은 오지선다의 문제들 찍을 수도 있는 문제들이 나온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세상이 달라졌고 문제는 변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한 부분도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력 문제집이 그렇다고 풀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해야만 하냐라고 물으시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키다 보면 어머님도 힘들어지시거든요. 이걸 꼭 시켜야 되는 거 맞아요? 이걸 안 하면 큰일 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초등 저학년 때는 아는 게 힘이에요. 많이 알면 되게 잘해 보여요. 그래서 이 시기는 뭔가 아이가 빨리 배우고 먼저 배운 아이가 잘해 보이는 시기. 우리가 왜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처럼 먼저 걷기 시작하고 먼저 뭔가 어디가 도달하고 체중도 어디가 먼저 도달하는 아이가 굉장히 우량아일 것 같고 잘 클 것 같고 막 이래 보이는 그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먼저 배우면 많이 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점이 있어요. 이 시기에만. 근데 이 시기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되면 속도하고 도달해 있는 지점은 대부분 비슷해요. 양은 비슷해진다는 거죠. 질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 시기는 사실은 배워서 뭔가를 딱 이건 이거야라고 알려주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경험하고 느껴야 돼요. 본인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건 이거였네 아니네 도태시키고 버리고 이건 선택하고 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이의 뇌를 발달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주입식으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라고 넣어주시는 지식들은 아이에게 큰 자극이 되지도 못하고 기억에 오래 남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것들을 조금만 해결해도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 시키면 불안하고 남들 다 하는데 우리 아이만 안 하면 처지는 것 같은 기분. 그래서 꼭 풀리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럴 때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나를 정하세요. 일땡땡땡, 뭐 필땡땡땡,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를 정해서 하나를 제대로 시리즈를 끝내세요.
시리즈라는 건 뭐예요? 라고 하면 뭐 A, B, C, D 또는 뭐 아니면 1, 2, 3, 4단계. 근데 사실은 다 못 끝낼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어떤 분야는 괜찮은데 어떤 분야는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 긴 호흡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아이하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엄마랑은 항상 사랑하는 사이인데 공부만 하게 되면 엄마가 세상에 제일 싫고 엄마가 나한테 이거 못한다고 뭐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엄마가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아이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들에게 네 번째 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꼭 전해드리죠. 포기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럴 때 학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학원을 보내보시면 어머님들 중에 초 때 학원을 별로 선호하지 않고 본인이 끼고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뭐 이유는 내용 자체가 본인이 가르칠 만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너무 어릴 때부터 이 학원에 노출시켜야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의견 모두 존중합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하고 매우 감정적으로 안 좋아지신다거나 극단으로 치닫는데 나는 사고력 문제집을 꼭 했으면 좋겠어 라고 느끼신다면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학원 원장이라 드릴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 선생님들도 무슨 얘기하냐면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저희 아이는 좋은 선생님한테 맡기고 싶어요. 네, 제가 안 가르칠래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본인 아이 가르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 다음 질문으로 많이 또 물어보신 게 뭐였냐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책 수영이 수학 동화를 베이스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화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왔었냐면 수학 동화와 이 문제집 풀이의 비율이 궁금하다. 어떻게 안배를 하는 게 좋겠냐라는 질문하셨고요. 준준맘 초3님,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학원의 3학년 아이들 대부분 1대1의 비율로 해요. 무슨 얘기냐면 수학 동화가 3시간짜리 수업에 한 번 들어갈 때 수학 문제집 푸는 교과 수업도 3시간짜리 한 번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4학년 정도 되면서 교과 과정이 좀 더 어려워지고 예를 들면 뭐 중등 과정에 넘어간다거나 하는 순간부터는 교과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문제집과 수학 동화의 비중이 한 2대1 정도 되는데 그때는 사실 수학 동화도 조금 더 많이 교과 친화적으로 바뀌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3학년 이전에는 수학 동화들을 더 많이 읽히시고 수학 동화를 문제집처럼 활용하시는 부분을 더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저는 사실 1, 2학년 때 교과와 문제집을 꼭 풀려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조금 회의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3학년 때 정도가 1대1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학 동화 고르는 법이나 연산을 싫어하는 아이에게 어떤 해결책이나 솔루션이 있을까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고 딱 하다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한 어머님 6세 어머님이시더라고요. 6세에서 수학 연산을 싫어한다. 매우 가능한 일이죠. 아까 아이들이 연산이 먼저 올라온다면서라고 하셨지만 연산을 싫어하는 아이도 당연히 존재해요. 연산 재미없어. 난 책이나 읽을 거야. 라든지 아니면 뭔가 퍼즐 같은 걸 풀고 싶어 한다거나 아니면 교구 같은 걸 만지고 놀고 싶어 하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연산 자체를 모두가 좋아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연산이 좋아지라고 물으시면 이런 부분은 연산 문제집을 던져준다거나 연산 책을 풀린다거나 하는 건 당연히 싫어해요. 이 아이의 어떤 호소심을 자극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연산이 이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것 안에 녹아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블루마블 같은 걸 해서 정말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거기 나오는 동계산을 하게 한다거나 뭐 연산이 필요한 것들을 접목시킨다거나 연산을 싫어하는 아이는 연산을 대놓고 펼쳐주시면 더 안 해요. 연산이 녹연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엄마하고 암산 경쟁을 하게 만든다든지 아빠하고 암산 경쟁을 하게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보수 개념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어떤 게임 같은 걸 만들어 보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산을 싫어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산이 메인인 것을 들이대면 당연히 아이는 연산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학 동화에도 연산 부분 나오면 건너뛰는 것 같다, 안 읽는다라고 하시는데 아직 6세거든요. 무언가를 선호한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 아이는 경험해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런 부분에서 해결책으로 생각하시고 솔루션을 생각하셔서 뭔가 처방을 하시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문제처럼 보이세요. 모든 게 단점처럼 보이세요.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연산 조금 하기 싫어한다? 안 시키셔도 문제되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 중에는 4학년 때 정도까지도 구구단 못됐던 아이들도 있어요. 되게 특이한 사례네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특이한 사례인 건 맞지만 그 대신 4학년 때 구구단 할 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우 순식간에 떼요. 2학년 아이가 한 달 걸릴 걸 2, 3일 만에 떼버려요. 그러니까 이 연산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 아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동에서 할 때가 올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연산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이 주어져요. 오죽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공격받는 게 뭐예요, 어머님들?
내가 보기에는 엄마 수학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더하기 빼기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우리 반 아이들이 뭔가 수학 시간에 뭐 학원에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마찬가지 시험을 쳤는데 우리 반 아이들 평균 같은 계산을 더하고 빼고 하는 건 저 다 할 수 있는데요. 연산을 99, 연산만 하면 되는 걸 뭐 더 수학에 대해서 복잡하게 고민해야 되나. 오히려 이런 역공을 받으실 때도 있는걸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싫어한다, 좋아한다, 또는 어떤 솔루션을 줘야 될까를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2018년생이면 이 아이도 제가 봤을 때 6살, 7살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계산해 봤을 때. 스토리텔링 수학을 즐겁게 알려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어머님이 스토리텔러가 돼주셔야죠. 정말 힘들어요. 그쵸? 나는 핸드폰으로 뭔가 이렇게 쇼핑하면서 즐겁게 하하거리면서 너는 스토리텔링 수학을 공부해라. 당연히 아이는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어머님이 스토리텔러가 돼주셔야 돼요. 아이가 뭔가 호기심 갖고 엄마한테 얘기했을 때 같이 맞장구 쳐주셔야 되고, 우리 누구 그랬니? 그럼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 저건 어떻게 될 것 같아? 같이 대화해 주시면서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내용으로 수학적으로 아이가 뻗어나가는 부분들을 같이 해결해 주셔야 되거나 같이 대화를 해주셔야 돼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동화책 또는 부모님이 해주는 어떤 대화들이 아이에게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 돼서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되었어도 부모님이 이야기 나눠주시고 이야기 들려주시는 게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크다라는 얘기 교육학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네, 정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수학을 즐겁게 공부하고 싶은 우리 미취학 아동들은 어머님이 스토리텔러가 돼서 많은 이야기들 같이 들려주시고 대화를 해주셔야 되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 수정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요거랑 관련해서 접목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책 수정을 진행할 때 아이 주도하에 혼자 한대요. 그런데 이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함께하는 편이 나을까요? 이 질문하신 어머님은 같이 해주고 싶으셔서 아마 이 질문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아이 혼자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이 주도하에 혼자 잘하고 있는 아이를 굳이 어머님이 끼어들어서 내가 엄마가 거들어줄게, 내가 보기엔 네가 이런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라고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이면요, 생각보다 자기 주도가 완벽하진 않아도 자기 주도를 슬슬 하고 싶을 때예요. 특히 여학생이라. 우리 소위 말해서 요즘 사춘기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뭐 실제로 성조숙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클리닉 가보면 정말 미취학 아동부터 3, 4학년 친구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병원을 찾더라고요. 이제 이게 문제는 그런 조숙만 빨리 되고 뇌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그 언밸런스 싸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는 거고, 병원에서는 그래서 뭔가 그런 발달 상태는 좀 늦추면서 아이가 조금 더 클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런 호르몬들을 올려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아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더 이상 뭔가 엄마가 입혀주던 옷에서 자기가 입고 싶은 걸 찾는다거나, 그쵸. 내가 어떻다라고 하면서 엄마하고 나를 조금 분리한다거나, 2학년짜리 여자애들도 정말 눈 동그랗게 뜨고 그러지. 왜요? 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 있는 게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 주도를 하고 있다면, 만약에 어머니 보시기에 너무 엉망이다. 이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쵸. 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셔서 설득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설득을 하신다고 해서 설득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뭔가 좀 못 믿어오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셔도 아이 스스로 혼자 하고 있는 아이에게 끼어들어서 뭔가 어머님이 내가 이렇게 해줄래 저렇게 해줄래라고 하셔도 쉽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대신에 어머님이 어떤 시그널을 주셔야 돼요? 네가 지금 혼자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생겼을 때 네가 손을 내밀면, 도와달라고 하면 엄마가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엄마가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손 내밀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시그널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넌 아직 부족하고 아직 멀었어, 내가 해줄 거야, 이런 시그널이 아니고요. 그럴 수 있고 지금 충분히 잘할 수 있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언제든 손을 내밀어라고 내가 뒤에 있다라는 시그널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머님이 책수정 질문하셨냐면, 엄마와 함께 책수정을 여태까지 해왔었나 봐요. 근데 이 어머님 반대인 거죠. 좀 독립시키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이 스스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럴 때 어떤 이상적인 지도 방법이 있냐라고 하셨는데, 이건 책수정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어떻게, 어머님 주도하에 있던 아이를 자기 주도로 바꿀 것이냐.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동기부여시키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머님들이 실생활에 쓰시는 방법하고도 비슷해요. 처음부터 던져놓으시면 당연히 못해요.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는 텀을 주셔야 되고 어떤 것들을 정해놓고, 이건 엄마가 같이 도와줄게, 이건 네가 해볼래?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이가 혼자 했고 나면 어떤 게 제일 많이 필요한가요? 당연히 칭찬이 필요하죠. 근데 이 칭찬이 너무 과해져서 오버해서 너무 잘했어. 사실은 이것도 그닥 좋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적당한 칭찬과 그 다음번에 또 할 여지를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잘한 건 잘했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우리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가 뭔가 하나를 성취했는데 그 다음번에 아직 이게 익숙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엄마가 그 다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을 얘기하면 아이는 성취하고 싶어지지 않아 해요. 무슨 얘기야라고 하시면 자기가 힘겹게 어디까지 올려놨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 과정을 충분히 누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음 과정을 우리 그 다음에 하면 뭘 이렇게 주시면 아이는 계속 내가 뭔가 미션을 하나 하면 엄마는 그 다음 미션 내미는구나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미션을 달성했을 때 충분히 칭찬해 주시고 거기에 젖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아이가 만족감 느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밑밥을 그 다음에 또 뭔가 믿기란 단어를 쓰는 것까지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그런 거죠. 이거 잘해서 뭔가를 좀 뭐 스티커를 진짜 준다거나 집에서 어머니들 대부분 뭔가 아이하고 약속한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자기 스스로 해낸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뿌듯하게 느끼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칭찬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내가 뭔가 해냈구나라는 부분들 어려웠는데 성취했구나라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주도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어머님도 얘기하세요. 얼마 정도 걸리나요? 물으시면 보통 시작하고 나서 만 1년 정도 이상 걸린다고 많이 말씀드려요, 제가. 시작했는데 몇 주 뒤에 몇 달 뒤에 돼 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 걸음마일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뭔가 만족할 수준까지 가려면 최소한 1년 정도를 아이에게 계속 피드백을 주시면서 끌고 가셔야 되는 거고 다시 아이가 잘하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얘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라고 하시는 경우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다시 아이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저번에 여기까지 해봤는데 우리 잘해왔었으니까 다시 한번 또 도전해보자라고 해서 하나하나 아이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결심했고 도전했구나 성취했구나라는 마음들을 계속 갖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또 많이 나왔던 것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제가 동화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이번 방학 때 꼭 이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 방학 때 아이하고 동화 탐구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저희가 사실 지금 책송 프로그램 안에는 탐구노트 쓰는 과정까지는 같이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의무적으로 막 하세요라고 지금 예를 들면 메스몽 본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뭔가 잘 진행되는 친구들 또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많은 성취를 느끼는 친구들도 있기도 하지만 또 이 탐구노트 때문에 힘들어서 정말 수학 동화는 재미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호불호도 많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책 수업에는 조금 더 보편적인 수업을 넣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넣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꼭 숙제가 아니어서 숙제여서가 아니어도 한 번쯤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특히 여름방학은요. 너무 짧거든요. 휴가도 가야 되고요. 미니책도 읽어야 되고 늦잠도 좀 재웠으면 좋겠고 뒤처진 공부도 했으면 좋겠고 2학기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은 보통 한 3주 반에서 4주밖에 안 주어져요. 너무 짧아요. 뭐 계획표 세우다 보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이번 방학에 이 짧은 시간에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아이하고 탐구노트 한 두세 개를 써보겠다는 마음으로 탐구노트 한번 써보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탐구노트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배운 내용을 정리해도 되고요. 아이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내봐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풀이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뭐 케이스 1, 2, 3를 만들어서 풀어봐도 되고요. 색칠도 해봐도 되고요. 그림도 그려봐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 제한을 두지 마세요. 며칠 동안 해도 돼요. 오늘은 1시간만 해도 되고요. 내일은 10시간 좀 오바다. 내일은 2시간 할 수도 있는데요. 며칠을 투자해서 계속 가도 괜찮으니까 한 주에 하나 정도, 뭐 2주에 하나 정도에서 수학 탐구를 한번 해보세요. 수학적 피드백을 나중에 좀 받아야 되는데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칭찬 피드백과 격려도 굉장히 이게 큰 힘이 돼요. 탐구노트 어떻게 쓰는 거에 많이 물어보시면 돼요. 어머님들이 늘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샘플이 없나요? 누가 쓴 거 좀 보여주면 안 되나?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진자라는 책이 있었죠. 그 수진자라 책에 보면 저희가 탐구노트 피드백을 뒤에 그러니까 탐구노트 샘플을 되게 많이 넣어놨거든요. 어떤 동화책에 대해서 어떤 주제로 탐구노트 쓰게 해보세요라든지 메스봉 블로그라든지 인스타 같은 것들에도 간간히 또 등장하기도 해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거든요. 탐구노트를 쓰는 건요. 문제집 몇 권을 푸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저희 이제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도 아이들이 다시 찾아보는 건 문제집이 아니라 자기가 썼던 탐구노트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수진자료에 넣었던 탐구노트 샘플들 몇 개를 가져왔어요. 이게 조금 더 어린 친구들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자기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보고 이 규칙에 대해서 문제도 내보고 이렇게 해결했어요, 저렇게 해결했어요 라고 자기가 문제 내고 자기가 푼 과정들, 또는 정말 사진 같은 걸 오려서 그림을 그려본다거나 이런 것들에 나온 도형들을 컴파스하고 자를 통해서 본인이 형상화시켜 본다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탐구노트 샘플들을 또 보여드리고 있고, 제가 이제 보시다 보면 어머님들이 너무 저학년 것 같아요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꼭 아이가 이게 1학년인데 이런 과정을 안 해본 아이가, 죄송해요. 아이가 한 3학년쯤 됐는데 우리 아이는 3학년이니까 어려운 것부터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3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컴파스도 제대로 안 돌려본 친구 되게 많아요. 정말 문제집으로만 수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누려보지 못한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패턴화시킨 그림 같은 것을 그려봐도 괜찮고요. 실제로 조금 더 고학년 아이에 썼던 탐구 노트인데 예를 들면 3학년 이상의 아이들이 썼던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탐구 노트에서 아이들이 막 그림 그려서 색칠도 해보기도 하고 규칙을 찾아보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또 글씨도 막 예쁘게 쓰려고 자기가 교정해 보기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대충 쓰는 곳에 넣었다가 좀 깔끔한 데로 옮겨 적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탐구를 했어요. 어머님들 보실 때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으시냐면, 아우 그냥 문제집 푸는 게 더 난데, 문제집 몇 권만 풀면 금방 알아낼 공식인데 이걸 이렇게 다 써봐야 돼요 라고 하세요. 우리가 어릴 때 뇌를 발달시키고 아이의 사고력을 증진시켜주는 건요, 면역적 방법으로 넣어주는 공식이 아니에요. 남이 넣어준 공식이 아니고요. 내 스스로 내가 느낌표를 찾아낸 귀납적 방법으로 내가 알아낸 것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릴 때는 남이 넣어준 지식이 이렇게 들어가서 앵무새처럼 나와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래 못 가요. 우리 어머니들 많이 느끼셨죠? 되게 빨리 뭔가 기억하고요. 되게 빨리 까먹어요. 아직까지 뭔가 자기 머릿속에 다져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탐구노트를 쓰면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단점이 또 있어요? 글 쓰는 거 싫어하는데요. 우리 아이는 연필 잡으면 2줄 쓰면 끝나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정말 처음에는 5줄부터 시작하는 거죠. 10줄만 써보자. 12줄만 써보자. 늘려나가셔야 돼요. 어떤 아이도 처음부터 탐구노트를 이렇게 빡빡하게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글 쓰는 걸 잘하거나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색칠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고 스티커 붙이는 거 좋아하니까 이걸 좋아할 것 같아요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아직은 알맹이가 없고 그냥 뜬구름밤 잡는 내용만 쓰고 있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이제 인생 경험 자체가 10년이 안 돼요. 그런 아이에게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건 아닌 거야,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도 해보지, 이렇게도 해보게 하시고 저렇게도 해보게 하시면서 경험을 쌓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2단계까지 갈 때까지 원래 남의 집 아이는 뚝딱 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 아이는 힘들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또 초등교과 관련된 질문들 중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초등교과는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나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이 이런 질문 하셨더라고요. 수학 동화와 수감이 있는 아이라서 6세 때부터 소바를 시작으로 필즈도 다니고 있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많은 어떻게 보면 사고력 교과를 풀리고 계신가 봐요. 근데 교과 수업은 오히려 없고 필주 수업을 계속 하면서 이제 어려워지는 단계 되니까 하기 싫단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학원서도 심한 선행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재미있게 흥미를 가지고 수학을 하면서 수학 교과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으셨어요. 수학 동화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아이들이 문제 푸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수학 동화를 싫어하고요. 나쁜가요? 좋은가요? 물으시면 아직은 어떤 동화의 재미를 못 느낀 거죠. 학년이 올라가고 점점 올라가다 보면 책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무조건 희망을 드리기에는 책을 끝까지 싫어하고 고3 때조차도 딱 시험에 나온 책만 골라서 읽는 애들이 있어요. 책을 좋아하는 게 누구나 갖게 되는 소양은 또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책을 다이제스트하게 묶어서 요점 정리만 해주면서 또 사고하는 것들이 발달한 아이들도 있답니다. 물론 그런 아이들의 깊이가 책을 읽고 충분히 생각한 아이하고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은 알지만 우리가 뭔가를 결론적으로 원할 때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에 문제를 잘 풀고 어떤 공부를 잘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부르시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성취적인 부분에서만 놓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생각하고 숙고하고 사고하는 걸로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요점 정리로만 공부한 아이들보다는 깊게 제대로 된 책들을 읽어내고 생각한 아이가 더 깊은 건 맞아요. 자,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제가 보기 때는 6세 때부터 이렇게 문제집을 풀어왔다는 거잖아요. 문제집에 지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6세, 7세, 8세 거의 만 2년 가까이 뭔가 문제집들을 너무 많이 풀었을 거예요. 적당히 지금쯤 이런 사고력 문제집들을 접으셔도 아이는 배울 만큼 많이 배워놨고요. 다만 우리가 다 까먹는 것 같고 자기 거로 소화가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물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걸 지금 다 소화하면서 갈 거라는 생각 자체를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학년이 올라가서 다른 교과 문제집을 풀다가도 다시 이런 사고력 문제집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4학년인데 연산을 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나 봐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오히려 어머님이 초등학교 2학년 연산 문제집을 풀리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시는데 어떤 추천 문제집이 없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2학년 문제집을 사면 아이 입장에서는 시시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연산에서 어떤 부분이 막힌다면 막히는 부분을 뚫기 위한 것들을 따로 문제집으로 이렇게 보완하시려고 하면 쉽지 않으세요. 문제집을 2학년 거, 3학년 거, 4학년 거 다 사세요. 우리 아이가 어려워하는 것들만 풀리고 끝내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2학년 문제집을 다 풀리시려고 하지만 안 되세요. 우리 아이가 틀리는 부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덧셈 뺄셈이다 또는 곱셈 나눗셈이다. 어떤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리시고 거기를 풀리면 그 문제를 그냥 버리세요. 그 초등학교 2학년 교과 과정을 다 풀리시려고 하신다거나 이러시면 아이 입장에서도 난 4학년인데 2학년 걸 풀고 있어라고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2학년 거에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뿐이야. 이걸 복습할 거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나으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연산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연산 문제를 풀린다고 아이가 연산을 극복하진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아이가 이걸 어려워한다고 해서 그걸 들이대고 그걸 계속 이렇게 깔아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초등학교에서 얻어내야 될 것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집중적으로 거기만 드립답하시는 거 자체를 별로 권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계획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매우 필요해요.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이 단순히 4학년 게 아닐 거거든요. 근데 사실 4학년 연산에서 4학년 연산에 뭔가 막히고 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다 보면 아, 우리 아이가 덧셈 뺄셈이 약해서 곱셈 나눗셈도 안 되는구나를 보이실 수 있고요. 또는 아, 4학년 거에서 분수 계산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게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빽한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4학년 거 안에서 거기 안에 녹아있는 2학년 것들만 그렇게 골라서 그런 문제만 막 몇 개 내줘서 풀게 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2학년 때 뭔가 펑크 났던 부분이 지금 4학년 때 메꿔지면 더 쉽게 메꿔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제가 교과 과정에 대해서 어머님들 늘 드리는 말인데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 교과부터 시작하시는 거면 충분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두세 자리의 덧셈과 뺄셈이 가능한지 그리고 구구단을 외울 수 있는지 구구단의 역산이 가능한지 문장을 읽었을 때 이걸 더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 나눠야 되는지 감이 없는데요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계산하면 될지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는 정도 수준. 이게 2학년 끝났을 때 정도의 아이의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저는 여태까지 1, 2학년 거 문제집 다시 풀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3학년 국가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럴 때 너무 굳이 막 최상위, 물론 좋죠. 좋은 문제집일 수 있고 어려운 문제부터 풀리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너무 어렵지 않은 정도의 문제집, 뭐 딘드 응용 정도라든지 기본 플러스 응용 정도 문제집은 충분해요. 자기 학년 거 정도의. 그리고 심화는 복습으로 시키시거나 양을 좀 조절해 주세요. 아, 물론 우리 아이가 심화를 좋아하고 최상위 정도 나오는 3학년 거 정도를 3학년 때 풀어보니까 척척 풀더라. 매우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에게 처음부터 이런 심화 문제 꼭 풀려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심화를 접근하시면 애들은 힘들어하거든요. 제가 늘 드릴 말씀이 심화는 처음에는 개수를 조절하거나 시간을 조절해서 조금씩 늘려나가셔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3학년이 끝난 다음에 복습으로 뭐 문해길 같은 걸 푼다거나 아니면 심화 문제집들을 풀려보시는 걸로 복습을 시키면서 심화를 가시는 게 낫다. 물론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는 선행을 하면서도 제가 심화를 같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 자체가 벌써 수학에 대해서 그 전에 뭔가 공부를 시켜봤을 때 좀 점핑하는 것들이 좀 더 쉽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라기보다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올라갈 때 1단계 가르쳤는데 3, 4단계가 없이 4단계 내용을 좀 이해하는 게 수월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물으시면 아기 때부터 수에 대해서 막 되게 많은 것들을 수 좋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죠. 어머님이 특별히 가르치지 않았는데 막 1부터 100까지 막 자기가 혼자 더하고 빼고 막 척척 막 집에 있는 그 수판 같은 걸 보면서 막 혼자 연산하고 달력 같은 거 보면서 막 계산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 그랬던 친구들.
그랬던 친구들은 조금 더 그런 점핑이 가능한 경우 있는데 그럴 땐 제가 과감하게 너무 단계별 간격을 밟지 마시고 좀 점핑하라고 오히려 많이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데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양형 수준의 어떤 것들을 풀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복습하면서 심화를 풀리시고 심화를 다져나가셔도 충분하다는 거. 나중에 발동이 걸리는 시기가 오고요. 조금 더 달리기들이 빨라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벌써부터 문제집에 깔려가지고 문제집에 지치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 양치기 해야 될 때가 와요. 정말 중등수학, 고등수학 가면서 양으로 승부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야 될 때도 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그러지 마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한 3학년 정도 과정에서 한 과정당 한 2권 정도씩 풀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풀린 거 또 풀리고 또 풀리고 틀리는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 거기 나오는 문제들 너무 하나하나에 이렇게 천착하셔서 막 이걸 틀리는데요? 왜 이걸 못 이렇게도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또 선행 과정을 하는 동안은 많은 것들을 실수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나중에 아이가 지나고 나서 자기학용 과정까지 복습을 했을 때도 뭔가가 수월하게 해결이 안 된다는 문제지만 선행하는 동안은 그런 부분의 실수들을 조금 도와도 주시고 가르쳐도 주시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심한 문제를 풀릴 때는 틀려도 좋으니까 스스로 많은 과정을 생각해보고 도전해보게끔 하시는 게 좋으니까 선행 과정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 과정들의 심화를 풀리면서 점점 늘려나가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질문들에 이런 것들도 나왔었어요. 문해력이 안 되는 아이도 아니고 연산이 안 되는 아이도 아닌데 센스가 떨어지고 매사 행동이 느린 아이는 훈련만이 답인가요? 라고 물으셨거든요. 2017년생. 아직 우리 어린아이들인데 이게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타고나기를 어머님이 학교에서도 느리고 밥 먹는 것도 느리고 뭔가 느리다라고 하시고 좀 요령 있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좀 센스 있게 점핑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어머니 보시기에 답답하게 하나하나 나열하거나 쓰거나 하고 있다는 거죠. 훈련만이 답이냐라고 물으시면 훈련 플러스 세월의 힘이 필요해요. 네,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런 보통 아이들의 제가 이제 부모님들에게 많이 물어보세요. 어머님이나 아버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건데요. 뭔가 자기만의 마이웨이 스타일로 느릿느릿하고 뭘 해서 주변에서 막 부추겨도 안 빨라지고 그러신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그 어른한테 물어보라고 하세요. 지금 본인 사는데 느려서 답답하냐고. 그러면 본인 하나도 안 답답하다고 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답답한 거죠. 우리는 뭔가 후다닥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생각하고 숙고하고 천천히 자기만의 속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시간의 힘이 답이고요. 당연히 훈련도 답이고요. 이제 이런 부모님 밑에서 점점 좀 가속도가 붙기니까 한쪽은 그런 부모님의 기질을 물려받은 거고 한쪽 부모님은 안 그래서 막 아이를 계속 부추기고 이제 막 좀 빨리빨리 하자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다 보면 좀 빨라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원하시는 속도만큼 안 나와요. 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거 걱정하지 마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수학이 약했던 엄마가 집에서 이 아이 수학 지도할 때 따로 준비하면 좋을 방법이 뭐냐라고 많이 물으시면 일단은 수학적으로 어머님이 좋아하시고 수학적인 센스가 있는 어머님들이 아이를 지도하실 때 오히려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본인이 수학을 잘했던 것 때문에 아이에게 많은 부분을 실망하시고 좌절하시고 슬퍼하세요. 얘 누구 닮아서 이렇게 못하죠? 난 안 그랬는데. 얘는 왜 이런 걸 이해 못하죠? 난 안 그러는데.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오히려 본인이 수학을 약했던 어머님은 아이를 기다려줄 수도 있고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못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뒤집어서 어떤 부분이 생겨요? 조급해지시기도 하세요. 본인이 수포자였는데 우리 아이도 수포자가 될까 봐 너무 걱정돼서 지금부터 모든 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막 학원도 일찍 보내고 공부도 많이 시키고 막 이러세요. 자, 이제 그러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어머님들에게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내가 어땠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아까 제가 부모님이 이런 기질 때문에 아이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어머님이 수학을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할까 봐 지레 겁먹고 매번 너무 걱정만 하시면 우리 아이가 그걸 알아요. 엄마가 제가 수학을 못할까 봐 너무 걱정해요 라고 하세요. 오히려 반대의 얘기를 해주셔야죠. 엄마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려요. 어머님의 이런 걱정하는 불안한 마음이 아이에게 걱정으로 가면 아이도 걱정을 할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엄마는 이랬지만 우리 누구누구는 잘할 거야. 나중에 우리 누구누구가 엄마를 오히려 가르쳐주고 도와주면 안 될까라고 하면서 아이가 나보다 뛰어난 아이가 될 수 있다는 용기를 계속 심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뭔가 어머님이 수학이 약했지만 사실 지금 우리 아이보다 수학 잘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른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극복해내셨을 거예요. 아이보단 나으신 상태일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시지만 말고
이렇게 뭔가 좀 부딪혀 주세요. 무슨 얘기가 엄마 수학을 어려워했고 잘 못했다? 하지만 우리 누구는 수학을 더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가 많이 격려하고 네가 나중에 오히려 엄마를 가르쳐주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자꾸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하세요. 아, 내가 못했으니까 너도 그렇겠지 라는 식으로 아이를 폄하하시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미리부터 예단하시면 아이는 계속 그 틀 안에서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계속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어머님이 질문이 되게 짧으셔서 제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좀 크게 아이를 키우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것만은 꼭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수학 개념이 있나라고 물으셨어요. 제가 어머님들에게 말씀드려요. 어머님, 초중과정에서 아이가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라고 하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이 더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 나눠야 되는지를 알고 식을 구조적으로 세울 수 있는 식을 세우는 능력. 플러스 하나 더 기본 기초 연산들을 자유자재로 해낼 수 있는 능력.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를 틀릴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사칙 연산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식을 세우는 능력 두 개만 있으면 초중성은 사실 끝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형이 약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걸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큰 걱정들을 조금 더 내려놓으시고요. 크게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초중에서 배워야 될 어떤 것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해결 전략.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 안에 처리되는 도구들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사칙연산 능력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어떤 개념적으로 뭔가 심어줘야 된다 이런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끝날 때가 있었대요. 책 수정하다가 얘기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엄마가 공부해서 알려주는 게 좋나요? 아니면 지금은 영상을 보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한 번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나머지는 영상 보고 해결을 했대요. 스마일 초삼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에서 아이가 뭔가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다, 끝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되고 계속 쌓이지 않을까를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사실은 뭔가 이렇게 구멍이 나는 기분이 드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불안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책 수학에 나오는 내용이 좀 어려워서 아이가 들었는데 다 이해를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불안하니까 어머님은 본인이 그걸 공부해서라도 아이에게 지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치닫게 되면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게 되거나 어머니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네가 이쪽 부분에서 어려웠던 것 같아서 엄마가 보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엄마 좀 가르쳐 줄까? 라고 해서 가르쳐 주고 어때? 이해됐지 이제? 괜찮잖아? 이렇게 하시면서 넘어갈 수 있으면 지도해 주세요. 근데 이걸 하면서 어머님이 감정이 이제 올라오죠. 이걸 왜 이해 못하지 얘는? 어려운가? 다른 애 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이제 투영되고 그렇게 되면 아이는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3학년 정도 되면 어머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부분에서 이제 한 발 한 발 떼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엄마는 주 양육자로서 사랑을 주고 애정을 주고 나를 관리해 주긴 하지만 뭐 어떤 티칭까지 모두 다 개입을 해서 엄마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엄마가 감정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다 보면 내 아이기 때문에 감정이 올라와요. 남의 아이에게는 안 그럴 수 있어요. 모를 수도 있지. 괜찮아. 선생님이 알려줄게. 이게 쿨하게 되는 걸 내 아이는 이걸 왜 모르지라고 이렇게 부글부글 올라온다니까요. 이거 우리 선생님들도 진짜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감정이 조금 더 배제되고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아직 3학년은 모르는 게 많은 나이예요. 가르쳐 주셔도 돼요. 다만 이제 애들 중에 그런 애가 있고 안 들어 내가 할 거야 알아서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아이는 사실 엄마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을 뿐이지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이걸 뭔가 왜 혼자 이걸 해결 못하니?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 사실 어머님들 생각해보면 이 많은 질문들과 이 많은 어떤 뭔가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이 해주는 많은 이야기를 들으러 막 어머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항상 이렇게 귀 쫑긋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님도 이런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 수학이 계속 어려워진다는데 못할까 봐 걱정인 거고 지금 틀리는 문제를 계속 틀리게 될까 봐 걱정인 거고 남들보다 뒤쳐져서 고생하게 될까 봐 걱정인 거고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편하게 살게 하고 싶으니까 수학이 어떤 무기가 돼서 이 아이가 잘했으면 좋겠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죄송한데 이거는 어머님들의 지금 현재의 사고방식이세요. 많이 들으셨죠? 내년에 수능 개편이 일어날 거라는 것. 그리고 2018학번들부터는 28학번부터네요. 2028학번부터는 다른 수능 체계로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현재 입시 체제라든지 지금 현재 고등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래서 서술형이나 논술형으로 평가되는 어떤 방식에 익숙해지는 상황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정말 AI하고 함께 대학교에서 리포트를 쓰거나 논문을 쓰게 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정말 AI하고 함께 커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교과서도 디지털 교과서로 다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교과서가 하나의 어떤 객체가 돼서 내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아이가 공부하게 될 수도 있는 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세상에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매번 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대해서 정말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옳다는 패러다임으로 우리 아이에게 이런 것들을 넣어주고 주입시킬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은 어머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부가 정답이 아닐지도 몰라요. 저부터도 몰라요. 그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30년 걸쳐서 변했던 게 지금은 10년, 5년 주기로 짧아졌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내년에 후년에 맞닥뜨릴 세상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뭔가 코어적인 부분은 있어요. 꼭 아이를 지도한다 또는 사람을 훈육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코어를 갖고 가야 될 부분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티칭 방법이라든지 아이에게 내가 꼭 가르쳐야 될 어떤 수학적 개념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하고 많이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조금 저는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지금의 패러다임으로 우리 아이를 도식화된 어떤 틀에 너무 가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조금 남긴 했지만 이제 요 정도쯤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따로 뭔가 질문하신 내용이 있었다면 채팅 같은 거에서 질문을 좀 받아보거나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많은 뭔가 이렇게 질문들을 들으면서 우리 어머님들 아직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시고 불안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쵸. 우리 아이들 깐난장일 때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그때 불안했던 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이제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해졌고 이런 걸 틀리는 게 더 중요하고 이렇게 느껴지시는 아기 때 태어났을 때 정말 뭐예요? 눈코입 제대로 달렸나만 걱정되고 정말 잘 걷나 뛰나 이런 거만 걱정됐던 시절에서 지금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이런 걱정으로 변하는 어떤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키워내신 입시까지 치르신 어머님들이나 또는 막 중등, 고등을 보내신 어머님들 다 뭐라고 그러세요? 에휴, 6, 7, 80대 했던 고민은 고민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딱 요 시기를 겪어낼 때 고민이 있고요. 또 요 시기를 겪어낼 때 고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린 그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님들에게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Q&A 뭔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이제 채팅 보내주시고요. 초조 어머님이 해주실 거는 딱 요 정도면 돼요. 우리 아이는요, 아직 주종목이 정해지지 않은 운동선수하고 비슷해요. 이제 어떤 필드를 나가서 어떤 종목의 선수가 될지 정말 모르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라고 물으시면 기초 체력을 잘 길러주는 거예요. 이 기초 체력이라는 게 진짜 아이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기초 체력인 것도 있지만 공부의 기초 체력은 딱 정말 꾸준한 공부 습관이에요. 생각보다 아이가 게임을 할 때 2시간, 3시간 정말 잘 앉아 있어요. 근데 앉아서 문제 한 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요. 한 문제 풀고 돌아다니고, 한 문제 풀고 냉장고를 열어요. 한 문제 풀고 엄마 이거 봐줘. 한 문제 풀고 뭔가 정말 바닥에 떨어진 지우개를 주스러 가요. 아이가 정말 10분을 못 앉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얘가 진짜 게임할 때는 1시간도 앉아 있었는데 왜 이러죠? 라고 하실 때 왜냐하면 쓰는 뇌의 영역이 달라지니까요. 나에게 즐거움만 주고 있는 자극적인 어떤 거를 볼 때 1시간과 2시간과 내 스스로 뭔가 생각을 끄집어내야 되고 힘든 것들을 내가 혼자 고민해야 되는 10분은 너무 힘든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분이 오늘은 5분이었다가 내일은 6분이었다가 7분이었다 10분이었다 1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꾸준한 공부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리고 숙제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아프고 힘들어도 학교나 학원은 가는 것이고 제가 학원 선생님이라서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아이에게 루틴함을 심어주셨다면 그 루틴대로 뭔가가 습관이 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힘들어도 이건 하고 자야 되는 것. 여기까지는 숙제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자기 회복력이 뭘까요? 라고 하면 오늘 못할 수도 있죠. 오늘 잘할 수도 있고요. 제가 밑에도 적었는데요. 오늘 알던 걸 애들이 내일 모를 수 있다니까요. 오늘 틀리는 걸 내일 맞을 수도 있어요. 어머님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왜 어제 알았는데 오늘 못해 이게 아니고요.
아이는 계속 그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한다니까요. 오늘은 쭉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정체기를 맞이할 수도 있고요.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다시 또 딛고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정말 긍정적인 건강한 자기 회복력이 필요해요. 어머님들의 칭찬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뭔가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아이를 성장시키잖아요. 꼭 칭찬만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물질적인 칭찬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학교 같은 데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이가 내가 뭔가 좀 못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다음에 도전 또 해볼래요. 그래서 이렇게 성취했어요. 잘했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강한 자기 회복력. 이 두 개를 초저택 길러주시는 게 정말 많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나서 공부를 뭔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달려야 된다거나 해야 될 때가 오면 애들은 해줄 수 있거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어떤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는요. 어머님이 걱정하셔서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문제처럼 느껴지는 그것은 정말 문제점이 아니고요. 아이가 거쳐가는 과정들 중에 일부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실패하게 정말 해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뇌는요, 지금 뭔가 정해진 것들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아니고요. 도전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아직은 우리 아이는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 뭔가 질문들이 들어온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볼게요. 원장님 지금 딱 11시니까요. 아, 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요즘 이 대치동이 선행이 너무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되게 딜레마예요. 고민도 많고. 근데 저희가 그 현상들을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갔던 시절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학교가 단축 수업을 해주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시간적 여유가 많이 는 것도 있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그런 거죠. 활동하기보다는 문제집을 막 드립다 풀린다거나, 과외 같은 걸 막 하면서 아이에게 경험하는 것들을 축소시키고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그냥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단계 공부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외부적인 또 요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령 인구들이 줄어들면서 학원에 보내는 어떤 나이대나 이런 것들을 자꾸 밑으로 잡아요. 근데 이제 밑으로 잡는 애들이나 부모님들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냐라고 한다면, 나중에 고3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내려오다 보니까 6세 때부터 뭘 해야 되고 7세 때부터 뭘 해야 되고 뭐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 뭐 중등을 해야 되고 고등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10년째 하고 있는 어떤 속도들이 있는데 그 속도보다 조금씩 더 빨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정도가 아니죠. 매우 많이 빨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차마 입 밖에 뱉기를 정말 민망할 정도.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는 경험해보고 느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동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이런 선행에 대해서 일부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1학년짜리인데 수능까지 아니지, 뭐 정성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수학만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수학 공부를 하루 8시간씩, 10시간씩 하는 영재 같은 아이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아이들까지 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빨라지고 있고 그 전반적으로 빨라지는 거 안에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존재해요. 어릴 때 조금 더 뭔가 문제라는 것들에 노출되면서 거기에 길들여져서 아이가 관성적으로 문제를 잘 푸는 아이들도 당연히 존재해요. 빨리 지쳐요. 제가 요즘 걱정이 되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저희 학원에도 테스트를 쳐본 아이들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좀 잘하는 애들은 너무 많이 앞서가 있고요. 조금 힘들어하고 어려운 아이들은 자기가 상대적으로 너무 처졌다고 생각하면서 막 좀 죄송하지만 스피드만 빨리 내는 바람에 겉핥기식이 돼버리면서 정말 알짜배기 구멍들이 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코어가 없이 구멍만 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부모님들조차도 이게 옳은 거야라고 회의적이신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속도를 영원히 늦춘다 뭐 이런 꿈까지는 꾸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저희가 추구하는 이 속도에 맞는 아까 제가 한 3학년 때 정도부터 3학년까지 한번 시작해 볼까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거잖아요. 그냥 저는 이 속도 정도로 가는 우리 학원에 맞는 친구들 또는 이런 속도 정도가 가장 무난하고 느끼는 부분은 여전히 잘 바뀌지 않고 있어요. 물론 조금 뭐 몇 개월 정도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그렇게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3학년인데 3학년 거를 헷갈리거나 어려워하는 아이들 중에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학을 좋아하거나 잘해질 친구도 전 충분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이에게 맞는 속도가 맞는 거지 남의 집 아이에게 맞는 속도나 또 남들이 이렇다니까가 무조건 다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선행을 꼭 언제 반드시 해야 되냐 물으시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보다는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선행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물리적으로 고등학교 수능까지 가야 될 어떤 지점에서 아이들이 배워야 될 양과 물리적 시간이 좀 너무 현저하게 적게 주어진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걸 땡기기 위해서 6세한테 또는 7세에게 또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지금 아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3학년짜리에게 6개월 걸릴 어떤 게 4학년짜리에게 2달이면 끝나고 5학년은 한 달이면 끝난다니까요. 아이가 잘 따라온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아니를 보면 조바심 나죠. 네, 그 다음에 수학 동화 탐나는데 테스트가 어렵다고 해서 걱정인데 저희 학원에 예를 들면 좀 세트반이라든지 조금 진도가 빠른 반들은 테스트가 많이 어렵고 힘든 건 맞는데요. 그렇지 않고 동화 단과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테스트가 꼭 그 어려운 테스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것들 중에 조금 더 저희도 지금 종합반들 위주로 많이 만들었던 반들을 단과 형태의 반들도 많이 개설을 해서 지금 당장은 어떤 교과나 다른 것들까지 이렇게 세트로 공부하고 싶지 않은 어머님들을 위한 수업도 많이 구상을 하려고 지금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 테스트가 왜 어렵다고 소문이 났을까요? 저희 테스트 빵점 받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 테스트 10점만 받아도 저희가 갈 바를 배치해드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테스트 안에 이렇게 높은 애들부터 낮은 애들까지 다 이렇게 뭔가 갈 수 있는 반들을 만들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테스트 2번 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테스트 한 넣다 보니까 저희도 그게 지금 무조건 이래야 된다. 테스트 무조건 하나에 넣어봤는데 또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테스트 이원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또 고민하기도 하고요. 저희 학원이 좋기도 하고 나쁜 부분이 뭐야? 라고 물으면 저희가 막 되게 대형화되고 막 이렇게 딱 막 그런 거죠. 막 여기 이 학원은 얄짤없대요. 막 이런 학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다 보면 이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좀 바꿀까요? 테스트 이원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막 이런 얘기도 여전히 운영진들은 계속 하고 고민하고 있답니다. 수학에 비해서 한글 배우는 건 늦게 때도 된다는 마음들도 있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읽기, 글쓰기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쵸. 아직 읽기 쓰기도 못하는데 수만 막 빠른 애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그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흥미 있고 좋아할 때 얘기예요. 이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님이 떡밥을 깔아주시면서 이렇게 흥미를 부추기는 상황에서 무조건 수를 먼저 나가야 되냐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정말 이렇게 노출시켜 봤을 때 수를 먼저 좋아하고 수만 빨리 발달하는 아이가 있다면 저는 언어적인 부분을 조금 더 늦게 시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어머님이 의도적으로 좀 조작적으로 내가 수부터 넣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아이가 아직 아기 때는 자기가 뭔가 좀 타고난 부분들이 기질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부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제 친구 중에 소위 말해서 교수님인데 본인이 이제 약간 교수다 보니까 정말 5살 때부터 애를 데리고 영대교육 시키겠다고 정말 그 집에 가면 정말 막 초성 막 뭐 이런 것들 막 있고 걔가 영어 이제 뭐 하니까 영어 뭐 교수거든요. 막 온 집안이 막 영어로 도배가 돼 있고 막 정말 아시죠? 막 상상이 되시죠, 어머님들 막 그랬었거든요. 아이가 8세 때까지 난독 중이어서 책을 안 읽었어요. 네, 부작용으로. 근데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네, 책으로 모든 걸 다 지식을 받아들이는 아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가 뭐 애기인데 뭘 원하는 게 있겠어라고 하시면 맞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뭔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타고난 어떤 기질적인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누르면서 억지로 시키는 건 당연히 저는 반대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모학원 레벨 테스트 봤는데 꼼꼼하게 사고력 반타작을 했고 네. 사고력 학원은 안 보내셔도 돼요. 사실은 교과 문제를 풀다가도 사고력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쳐보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줘요. 그리고 이게 또 되게 그럴싸해 보여요. 교과를 잘하고 뭐 못하고 막 이렇게 되게 어떤 아이를 분석을 해주는 그런 어떤 레벨 테스트, 되게 멋있는 레벨 테스트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사고력 문제들을 또 몇 번 풀려보고 하잖아요. 그럼 또 금방 올라오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안 풀리고도 어떻게 올라오냐고 물으시면 세월의 힘으로 교과 문제집들이 조금 심화가 되면서 학년이 올라가면 사고력 문제집들하고 많이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도 많이 커버가 되니까 만약에 때를 놓쳤다 그래서 뭔가 아이가 사고력 학원을 지금이라도 다녀야 되냐 말을 물으시면 꼭 그렇지 않고요. 어떤 형태의 복습 형태로라도 공부를 접하실 수 있고 제가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좀 이따 제공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이가 워크able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답안을 보고 이해한다면 설명해줘도 괜찮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어린아이들이라서 모르는 게 많을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해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잘 가르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치동에 되게 유명한 학원은 아이 스스로 답을 낼 때까지 절대 가르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학원도 있죠. 근데 저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좋은 풀이를 해주고 뭔가를 가르쳐주는 것.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이 써준 지식이기 때문에 100% 소화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길 처음에 모르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대로 가는 거죠. 열심히 가다 보면 10번 수우면 내비가 안내해주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비 없이도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아이에게 맞는 커리큘럼 어떻게 선택할지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메타버스하고 차이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이게 책 수정에 관련된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오히려 끼어드는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오히려 매니저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Q&A란에 질문을 올리시면 설명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책 수정 프로그램들이 보통은 이제 어머님 주도하에서 아이가 영상을 보고 자기가 워크를 푸는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어머님 입장에서는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메타버스 같은 것들에 로그인을 시켜서 다 같이 앉아서 예를 들면 선생님 설명을 듣고 앉은 자리에서 워크북을 좀 더 푼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이게 혼자 하면 힘든 게 같이 하고 옆에 친구도 있고 여기 다 같이 모여서 하네 이러면 좀 즐겁고 재밌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나중에 매니저님이 조금 대답해 주시는 거 대답이라보다 이렇게 답글 같은 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하루 최소 어떤 수학 활동에 몇 시간 이런 것보다는 아이가 좋아한다면 하루 종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오늘은 만약에 힘들어서 바빠서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왜 규칙적인 습관을 잡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습관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수학 숙제를 목요일날 하기로 했어요. 그럼 목요일날 수학 숙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칙인 거지 아이가 오늘 꽂혀가지고 오늘 더 많이 하고 싶어 하고 막 이렇다면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어린 나이에는 몰입해서 계속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탐구노트 같은 거 쓸 때 종일 탐구노트만 쓰는 애들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출석 과정 선택, 여기 적어주셨네요. 예, 이제 제가 빠른 속도로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님들이 사고력을 이미 조금 지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는 아까 수학 동화로 사고력 길러줄 수는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또 뭔가 하나를 했죠. 이 책 아마 제가 알기로 매니저님도 저희 블로그에도 이렇게 카페에도 막 올려주시고 했을 텐데 저희 학원이 메스몽이라는 학원이 있기도 하고요. 제가 원장을 하던 시절 말고 그 전에 제가 부원장이던 시절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원장을 하셨던 분이 저희 책 수정 전체를 기획하신 박정희 원장님이세요. 그 박정희 원장님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직함을 갖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수화북 출판사 사장님이세요. 수화북 출판사는 뭐 하는 데라고 물으시면 저희가 쓰는 수학 동화 모든 활동지를 만들어내고 개발한 출판사예요. 그래서 그 수화북이라는 출판사에서 사실은 수학 동화 활동지를 주로 공급을 하는데 수학 동화책도 몇 권 썼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저희가 전문적으로 매달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메스몽 동화 커리큘럼 안에 있는 동화들 중에 단종이 되거나 출판사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되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동화책이 발생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을 했어요. 너무 동화책 재밌고 좋은데 더 이상 동화책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동화책으로 수업하는 이 커리큘럼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저자들을 찾아가거나 출판사를 다 찾아가셔서 그 저작권을 사오시거나 뭔가 저자한테 새로 책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이번에 그동안 이게 막 되게 평소에부터 본인이 꿈꾸던 정환상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쓰셨던 수학탐정 매키와 수학도둑 루팡의 대결이라는 책을 완간하셨어요. 원래 이 책이 3권까지 있었고요. 1, 2, 3권이 단종이 돼버렸어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이걸 가지고 활동지도 쓰고 이걸로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4, 5권을 교수님께서 계속 내고 싶어 하셨었는데 출판사가 이제 뭔가 이것들을 더 이상 출판 안 하는 것 때문에 4, 5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장될 뻔했었는데 박 원장님이 이제 노력하셔서 이 5권을 다 전집으로 만드셨고요. 이 5권이 어떤 스타일로 되어 있냐면 메키라는 아이가 루팡이라는 도둑이 뭔가 이렇게 막 그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다니면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여러 그 조력자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막 그 도둑을 잡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면 또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가짜 그 말을 찾아라 그래서 왜 저희 사고력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는 것 중에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무게가 다른 뭐 몇 개, 그러니까 무게가 다 똑같은 추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무게가 다르다. 내가 이것을 양팔적으로 이용해서 무게를 재는데 어떻게 하면 그 다른 추 하나를 찾아낼 것인가를
가장 양파적으로 적게 쓰면 차단해라 뭐 이런 유형의 사고력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차단하는 게 따로 사고력 문제집에 나와 있는 주제인데 이 맥키 루팡 책 안에 이런 문제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재형 기출문제라든지 뭐 최단거리 문제라든지 제가 다 말할 수가 없는 게 한 책 안에 최소 10개 정도의 어떤 사고력 문제들이 들어갈 만한 주제들이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요 책 안에 5권의 시리즈로 막 묶여 있고요. 근데 이제 책 수준이 아주 낮진 않아서 1, 2학년에 읽기엔 글밥이 좀 많아요. 한 3학년 이상의 아이들이 읽으면 재밌게 읽을 수 있고요. 뒤에 뭐도 있냐면 탐구노트 주제도 있어요. 그리고 탐구노트 샘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들을 뭔가 발간하고 이 책은 어디서 사냐고 물으시면 실제로 서점, 그러니까 뭐 교보문고라든지 일반 서점에도 다 판매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수화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구노트 같이, 탐구노트래. 저희 수학동호 활동지처럼 특수한 형태의 책들을 많이 공급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일반 도서에도 도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어머님들 중에 우리 아이가 좀 학년이 올라갔고 사고능 문제집을 지금 A부터 Z까지 풀리기에 좀 시기가 지났다라고 하면 이런 책들을 읽히면서 여기 나오는 문제들을 아이와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걸로 탐구노트 써보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러니까 제가 마치 되게 광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광고가 아니고요. 그냥 이 좋은 거를 잘 모르시길래 제가 언제 한번 설명해 드려야지 마음 먹고 있다가 이번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이벤트도 하시고 막 하셨던 것 같긴 하고 실제로 이 책의 저자인 정환상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흔한 엄마라는 저도 나왔던 이 저희 어머님들이 자주 보시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육 그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셔서 아이들의 어떤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이 책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또 본인이 수학을 좋아했던 이런 얘기 있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이제 그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보통 저희 책 수영에 와주신 어머님들은 어머님들부터가 책을 좋아하시거나 또는 책을 좋아하지 않으셨어도 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서 입시도 그렇고 아이들의 어떤 교과 과정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조금 더 자기 스스로 뭔가 주도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나 더 이상 뭔가를 단순 암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근본적인 어떤 생각임을 갖고 있는 아이를 뭔가 만들어내는 이런 공부가 앞으로 더 중요한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 길로 가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더 잘하는 어떤 집단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이 선택하신 이 수업이 이제 우리 아이의 어떤 발전에 되게 중요한 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고 또 저희가 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이제 이 책중 하나에서 끝이지 않고 많은 부분을 확장시키고 있거든요. 외연들을. 그런 것들에서도 열심히 우리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들 잘 만들고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했던 이 뭔가 답변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의 정말 한 20년, 30년의 노하우들이 다 이렇게 축약된 어떤 것들이니까 물론 남의 아이의 사례일 수 있어. 우리 아이 달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긴 하지만 정말 잘 엑기스 때만 잘 골라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늦은 밤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이제 저는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